이 앞단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인생 곡선 하나 그려봤어요. 저 곡선이 제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인생의 곡선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가로축에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나이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고요. 세로축에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희노애락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즐거웠던 것, 기뻤던 것, 성취했던 체험은 이 수평축의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뭔가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는 밑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보셔가지고 시기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10대 때 다리가 부러진 아픈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체험은 즐거운 건가요? 아픈 건가요? 괴로운 건가요? 아픈 거잖아요. 그럼 밑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보시고,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면 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그런 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바탕에 있는 게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역경의 곡선이고요. 그걸 박차고 또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제가 그런 걸림돌에 넘어졌던 그런 아픔을 이렇게 디딤돌로 바꿔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던 이런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인생의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질량불변의 법칙처럼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 얼굴 보니까 고통을 한 80% 경험하신 것 같아. 나머지 20%만 경험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동안.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고통을 하나도 경험 안 하지 않으신 분 같아. 그런 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고통이 총량이 100이라 그러면 약 80%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통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고공행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 고통을 한꺼번에 다 100을 경험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고통 앞에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너무 잘 나간다고 성취했다고 너무 또 자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나요? 정상에 가면 다시 또 내려오잖아요. 그죠? 다시 내려와야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저 앞에 사진에 남자 3명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도 많이 돼 있고요. 세계적인 리더십 자기개발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래시라고. 이 남자 3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마 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뭐 잘생겼다, 뭐 책을 썼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3사람의 공통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 출신이에요. 처음 하셨죠? 이걸로 봐서 저도 용접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에 가기 전에 이 전기 만드는 발전소에 가서 한 2년 동안 또 밑바닥 체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엘빈 토플러도 용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트래시도 세계적인 리더십 자기개발 전문가. 저 사람은 시간당 강연료가 1억 원이 넘어요. 네, 한번 뜨면 몸값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용접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안 들어가셨으면 다시 시작해서 용접을 하시고. 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인생에 처음에 실패했던 체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러 이제 공부를 하지만 저같이 이제 실업계 공고를 간 사람들은 대학이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취업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 기능사 자격증을 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용접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어 수학 공부할 시기에 저는 실습장에서 용접을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 실습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만 여러분이 대학 가는 그런 수능에 대학에 합격하는 거하고 저하고 비슷한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 처음으로 용접을 하다가 이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용접하다가 이렇게 철판에 구멍이 뚫려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떨어진 거 철판에 구멍이나 크게 뚫려버리자 그래가지고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이 철판에다 구멍을 이렇게 크게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자꾸 이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철판을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철판하고 보름달을 연결시켜서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저는 보름달과 철판을 연결시켜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런 힘이 어디서 생긴 거냐면 제가 용접을 하다가 잘못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어차피 떨어진 거 용접봉 녹여가지고 철판에다 구멍을 크게 뚫어본 이런 체험 덕분에 제가 상상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굉장히 소중한 결론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상력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책상에서 공상, 허상, 망상, 몽상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 그 체험에서 연결시켜서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단어를 상상에는 힘력자가 붙어 있어요. 상상력. 그런데 공상력, 허상력, 몽상력, 망상력 이런 데 힘이 붙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남다른 창조를 하려면 체험을 하면서 체험한 거를 연결시켜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접을 해본 덕분에 이런 이제 체험적 상상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바꿨어요. 철판 용접공에서 요즘에 뭘로 바꿨냐면 지식 용접공으로. 이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knowledge welder의 지식 용접공. 이거 전 세계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용접을 해본 덕분에 요새는 뭐를 하냐면 지식 용접을 합니다. 이게 요즘 말로 유행하는 말로 따지면 지식 융합이에요. 융합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의학과 생명공학을 합쳐가지고 의생명공학 이런 식으로 전혀 이질적인 학문 두 가지를 여러분의 열정과 문제의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를 전문 용어로 지식 융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 융합이 이렇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지식 용접이 와닿아요? 뭔가 이렇게 천한 말이 와닿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밑바닥 체험을 해보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관념적이고 화려한 용어를 써가지고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용접도 해본 사람들이 밑바닥 체험해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설명해가지고 자꾸 의미를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렇게 꽂잖아요. 의미가 이렇게 자꾸 머리에 꽂히면 그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체험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면 의미가 여기 심장에 꽂혀요. 의미가 심장에 꽂히면 그게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체험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한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설득하면 그 의미가 공감이 되잖아요. 공감이 되니까 감동이 오는 거고 감동 받으면 나가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은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의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심장에다가 제 의미를 꽂아서 의미 심장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한자로 정상에 오른 사람은 또 다른 한자 정상입니까? 이런 한자가 다르죠? 앞에 있는 정상은 산의 정상,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정상은 여러분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흔들어 보세요. 다 정상인처럼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사시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비정상으로 사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요즘에 높이뛰기를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뒤로 넘습니까? 누가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원래는 저렇게 앞으로 넘는 사람이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높이뛰기는 다 저렇게 앞으로 넘었어요. 네? 정상인 사람들은 저렇게 넘었는데 이 정상인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는 뭐였냐면 실제로 저렇게 넘어가지고 2m를 넘은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멕시코 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뒤로 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1968년 세계 최초로 시도할 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비정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저렇게도 넘는구나. 여러분이 정상에 가는 방법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 안 돼요. 정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과 다르게 생각하려면 역발상,
저같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경험을 남다른 체험도 해보고 생각도 이렇게 생각에 물건 나면서 역발상을 시도해보고 그래서 정상인처럼 생각하지 말고 비정상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사과 10개 중에서 초등학교 시험 문제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느냐 물어봤더니 정상적인 사람들은 10 빼기 3은 7, 7개 남는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학생이 손 들고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이구나. 네. 먹는 게 남는다고 3개가 남는다. 이 학생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네, 비정상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인데 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좌뇌형보다는 우뇌형이 많아요. 좌뇌형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치밀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이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보다는 우뇌형으로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고 엉뚱한 발상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세상을 뒤집어 엎는 비정상적인 발상을 하게 되고 그런 발상들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